곧이어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및 기념 강연을 시작하게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 진행을 맡은 박한수 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과 기념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평화, 인류의 희망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뇌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멀리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영호남 상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요청으로 먼저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하여 1열과 2열에 계신 분만 앞으로 나와주셔서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김병욱 비서관님도 오셨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말 순서입니다. 우리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장 박명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김민석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미셸 윈드롭 주한 아일랜드 대사님, 그리고 또한 함께 참석해 주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이혜정 교수님께서도 발표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인사 말씀을 조금 무겁게 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중과 그의 시대는 인류는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화와 자유와 인권 증진의 시대였고 세계 차원에서는 탈냉전 세계화, 평화와 공존, 자유주의 국제질서, 미중의 급속한 공존과 협력, 독일 통일,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이루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반도와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류는 모든 연구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차원에서는 독재와 진영화, 절반의 민주화, 데미크라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주주의, 안락의자 민주주의, 안락사 민주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대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타이완 위기, 북핵 고도화, 남북 대화 완전 단절 실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리고 세계가 우리 세대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김대중과 그의 시대의 화해와 용서, 평화와 공존, 자유화와 세계화와 민주화가 이렇게 역전될 수 있는지 저를 포함한 우리 세대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떤 시대를 물려받고 그 좋은 시대를 물려받았으면서도 어떤 시대를 남겨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 인권,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용서, 평화와 공존의 정신과 실천, 줄여 말씀드려서 정치의 미학적 숭고미에 어느 정도라도 저희가 배우고 깨달았는지 부끄럽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연을 맡아주신 미셸 윈드롭 아일랜드 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정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일랜드는 골목골목, 마을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매우 유사한 역사, 매우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한 그 기회,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일랜드 마을을 가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장인, 달인, 고수라고 하는 그런 공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평화의 고수이고 달인임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아일랜드가 함께 윈윈 평화 모델을 개척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로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꼭 배우고 싶습니다. 올해도 사실 김대중 도서관장을 맡지 않았으면, 학교에서 맡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일랜드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만큼이나 아일랜드는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불러드리는 분들이 전부 아일랜드 출신을 아시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조이스, 사뮤엘 베케트, 윌리엄 리치, 버나드 쇼, 세이머스 히니, 오스카 와일드, 그리고 드라큘라로 널리 알려진 브람 스토커, 걸리버 여행기로 널리 알려진 조나단 스위프트, 전부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저는 김대중 도서관장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많은 학자들을 공화주의나 민주주의, 평화 연구자들을 불러서 함께 담론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아일랜드, 그리고 한 세대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었던 화해와 용서, 평화와 공존, 번영의 성취에 저희는 머물릴 수 없고 우리 세대의 이 혹독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증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념식과 기념 강연을 통해서 김대중 유산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되살려내고 또 한반도, 아일랜드, 세계와 인류 모두에게 평화의 희망이 다시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평화센터 김성재 이사장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과 기념강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념식에서 축사를 해주실 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권노갑 김대중 재단 이사장님, 손병두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님, 기념 강연을 맡아주신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님과 이혜정 중앙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에 특별히 참석하신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님과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5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40여 년간 망명, 연금, 감시당하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가해지는 탄압과 고문 등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고 불의한 군사 독재 정권의 회유와 타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를 믿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올곧게 일생을 살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신 후 자신을 탄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화해와 협력 상생의 햇볕 정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노벨 평화상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며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운 점,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위해 투옥과 망명을 감수한 점, 햇볕 정책을 통해 북한과 화해 협력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연 점, 일본과 화해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이런 헌신들을 인정받았고 그의 업적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모범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과거와 같은 열전의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강대국들의 군사, 경제, 통상,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대결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쟁과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가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이 2차 대전의 희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은 이들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 내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같은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지구적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평화에 대한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대국 중심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가난의 아픔을 그 희생을 겪고 있는 나라와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평화의 싹을 키우고 그것을 북돋아 나가는 희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 기념 강연의 주제를 평화 인류의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과 함께 두 번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아일랜드가 오랜 식민 지배와 독립투쟁의 희생과 아픔을 넘어서 남과 북 아일랜드 영국 간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화를 이룩한 경험에서 새로운 인류 평화를 가꾸는 희망의 삶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연은 한반도가 식민 지배, 전쟁, 분단의 희생과 아픔을 넘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협력의 햇볕 정책으로 남한과 북한 간의 평화의 길을 연 경험을 통해서 한반도와 인류의 새로운 평화를 갖고 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념식과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기념식과 강연회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사 순서입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축사가 오늘 이 자료집에 안에 이렇게 곱게 잘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냥 몇 말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마음으로부터 정말 깊이 나오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오늘 행사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실제로 대통령님께서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도 아마 축하 영상을 준비하셨을 텐데 통상 이렇게 총리가 직접 와서 인사를 올리면 총리가 대신 말씀 뜻을 다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셔서 마지막에 영상을 보내지 않고 제게 그 뜻을 전하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특별히 아일랜드 피스 프로세스의 경험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연결해서 처음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지만 통상 우리가 독일 통일을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와 연계해서 주로 많이 연구해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일랜드의 경험이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이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성찰할 대목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학문적 관심이 최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돼서 언론과 학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어떤 신문에 비교적 큰 인터뷰를 하나 했는데 그 인터뷰의 마지막 대목에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막상 집권한 후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모든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리해 놓으셨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정치, 현대사의 정치가 김대중이라는 거대한 저수지로 다 모였다가 다시 거기서 나온 그러한 거대한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제 국회의원회관 방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수칙이라고 해서 당신께서 정리해 놓으셨던 대통령 수칙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 정치의 모든 역사에 철학, 시대정신, 민족애라는 큰 기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정치에 평화, 민주주의, IT, 문화 이런 성과로 꼽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이만큼의 안전, 이만큼의 민주주의, 그리고 이만큼 발전하고 있는 어떤 정보화, 그리고 이만큼의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국가의 바탕에는 그 큰 틀을 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헌신과 지혜와 예견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멘토이자
거울이자 지도자로 모셨던 것을 오늘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평화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지혜가 다시 한반도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문화국가로 나아가고 있고 빛의 혁명으로 일컬어진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고 이제 세계 AI 3대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남은 숙제 하나가 다시 평화의 간절한 이 확보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특별히 평화의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영원히 김대중 대통령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과 시대정신과 그리고 민족애를 배우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말씀을 축하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권노갑 김대중 대장 이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께서 이미 말씀한 대로 앞으로 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그런 길을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같이 협력해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일해왔던 우리들의 임무고 또 그런 정치를 해야만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기념식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동지들 특히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우리 동지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너무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서 끝까지 우리 김대중 정신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집시다. 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노벨상 받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28년 동안의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끝끝내 국민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켰고 마침내 50년 만에 평화적으로 수평적으로 조국 개최를 해낸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러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 현재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이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하나의 민주정당으로서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을 잊어서 안 되고 민주당이 어떻게 생겨서 그렇게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든지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제2, 제3, 4까지 왔던 이 민주당 정권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반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기쁜 소식은 금년 2025년에 세계 정치학계 학자들이 모아서 김대중 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그런 상이 만들어진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그리고 포용 정치, 그리고 협회 정책이라서 화해 협력, 공정, 상생의 정책 이런 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정치학계 학자들 3,600명이가 코에스에 와서 행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회식에서 축사를 해주었고 김민석 총리가 시상식에서 훌륭한 연설로 모든 관중 3,600명 학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행사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방송이 되고 그것이 세계 각국에서 그 김대중 상의 그 내용이 세계에 퍼졌습니다. 이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유일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고 그 상을 받은 학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김대중 철학과 사상 업적 거기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에만 상을 주는 그런 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 그리고 세계 정치학계 김대중상을 받은 그런 영광을 가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셨던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우리 국민들의 영광이고 자라는 학생들의 미래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올해 96 되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병두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님이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손병두 이사장님은 2000년 노벨 평화상 시상식 특별 수행원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재단 이사장 손명두입니다. 박명림 김대중 도서관장님,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님, 축사를 해주신 김민석 국무총리님, 건우갑 이사장님, 그리고 미셸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님과 이혜정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매우 송구스럽고 가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험난한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저는 가깝게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 고락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감히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노벨 수상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큰 배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기꺼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제 막내딸 결혼식 날 청와대 회의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조기 이석과 결혼식에 늦지 않도록 도착할 수 있도록 경호차를 붙여주셨고 큰 화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업 현장과 경제연구기관 그리고 경제단체에서 일해오면서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진보적 정치 지도자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어 오셨습니다. 서로의 지향이 달랐던 만큼 대통령님을 뵙고 의견을 나눌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통령님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뇌하시며 대기업 구조조정 이른바 빅딜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측 실무자는 청와대 강봉균 경제수석, 재계 측 실무자는 저로 정해져 정책에 간 협의와 조율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갈등도 심했지만 여러 차례 회의와 사적인 자리에서 대통령님과 의견을 나누며 저는 한 지도자의 깊은 품성과 넓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셨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생각이라도 주저없이 바꾸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겸손함과 결단력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 참관할 수 있었던 일은 지금도 제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이 즉시 북한의 동토를 녹이지는 못했고 25년이 지난 지금 남북 간 긴장이 오히려 높아진 현실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뿌리신 화해와 평화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이 땅에서 싹이 트고 꽃을 피울 날이 올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2000년 12월 오슬로에서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는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대통령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대한 세계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상을 받은 듯한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층 더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인 모두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인류의 오랜 희망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의 메시지가 전해져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님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되살아나 남북 간에 여야 간에 깊이 들어진 갈등과 증오를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 강연은 먼저 미셸 윈트롭 주한 아일랜드 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세계 평화 각고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ello.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here today. Excellencies, my good friend Colin Crooks, friends, colleagues. When I accepted this invitation, I hadn't realized that I would have to speak after Kim Dae-jung, which feels a little bit of pressure on me. But anyway, it's all good. Wonderful. Look, I'm extremely honored to deliver this address to you today on the important 25th anniversary of Kim Dae-jung's receipt of the Nobel Peace Prize. We in Ireland have recently celebrated some 25-year milestones in our own difficult peace journey. Just over 2 years ago, we marked 25 years since the pivotal signing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in April 2023. Just 2 years before Kim Dae-jung was making his acceptance speech, the Nobel Prize was awarded jointly to John Hume and David Trimble, who were two titans of our own peace process. These anniversaries have been our opportunity to celebrate these remarkable achievements. Yet they have also presented us with a moment to reflect on how peace was won and on what remains to be done. In peace building, there is rarely a well-defined finish line, and the biggest enemy of sustainable peace is complacency. Everyone needs to continue to work at it, or very quickly it can become fragile.
By 1996, when the Irish multi-party peace negotiations began, the people of Northern Ireland had experienced about 27 years of brutal, bitter conflict and division, which we euphemistically called the Troubles. The conflict ruined countless communities, families, and lives. 3,500 people were killed, and 50,000 people were injured, in the context of a population approximately that of Gwangju. People had become, at that point, utterly sick and tired of the bitterness, the violence, and the fear. So what got people around the table? Well, a gradual building of trust between political leaders and officials in the Irish and British governments was one factor. The appointment of Senator George Mitchell from the US as an independent broker by President Bill Clinton provided a trusted mutual friend to help us through. And pressure from grassroots communities that enough was enough gave moderate politicians in Northern Ireland a platform to suggest ways through and bring their more hardline colleagues on board. More recently, some who were involved at the time have since said that politicians genuinely believed that the violence was at risk of a serious escalation to a point from which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back away, and that was motivation enough. The negotiations between 1996 and 1998 were long and difficult, with many breakdowns, reformations, and twists and turns. At times, external events had an impact. Not long before the agreement was reached, two lifelong friends, a Catholic and a Protestant, were gunned down together in cold blood by paramilitaries, the response to which was an unprecedented coming together of divided political leaders to visit the community. Many cite this day as an inflection point. And then, after the signing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in August 1998, in an attempt to sabotage the process, hardline Republicans detonated a massive bomb in Omagh town centre, instantly killing 29 people. This was the point of no return. Such was the scale of public revulsion about the bombs. Omagh was the moment where collective commitment to peace was set in stone, and that was precisely the opposite outcome to what the bombers had intended. Ireland's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just when you think the situation cannot get any worse, it can get better. Sometimes the most shocking events stir even the most bitter adversaries to show humanity and reinforce commitment for peace among civilians. Peace was also won in Northern Ireland iteratively. Negotiations began with moderates who were subsequently able to bring in their more hardline counterparts on both sides. In some cases, the most disruptive voices in the negotiations went on to lead the Stormont government and embody all that the Good Friday Agreement stood for. The Reverend Ian Paisley was one such example. The process was anything but linear. So why was the Good Friday Agreement so significant? Well, many consider it a diplomatic miracle. You may be aware that Irish people have a way with words. Indeed, so do our British friends. And the language of the Good Friday Agreement has been dubbed a triumph of strategic ambiguity. It may have been imperfect, and at times it was challenging to implement. But it enabled everyone around the table to win broad support among diverse stakeholders. Everyone was able to see themselves in the language, and therefore compromise was possible. And the consequence of compromise? Well, a cessation of violence and the basis to move forward into a shared future. The agreement to this day is still worth a read. It contains 4 strands.
The first strand covers relations among communities within Northern Ireland. The second covers relations on the island of Ireland, north and south, or in other words, between the Northern Irish state and the Republic of Ireland. The third strand covers so-called east-west relations, in other words, how the Irish and British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And finally, the fourth refers to confidence-building measures, ways to rebuild trust across the parties, covering challenging issues such as policing, disarming paramilitaries, symbolism and language. Some elements of the agreement were successful almost straight away. The establishment of the mechanisms for East-West and North-South coordination were difficult to negotiate, but relatively straightforward to enact and sustain to this day. There were many practical issues to work on from the start. For example, loosening up the hard security apparatus at the border. Some of the confidence-building measures, especially on policing, has taken a long time and required additional process. Some work remains unfinished. So, for example, the use of the Irish language in the public realm is still, to this day, a source of disagreement. But one of the agreement's most elegant successes was how it deals with identity, which was always key to the conflict. The constructive ambiguity in the text gave an explicit blessing to people in Northern Ireland to self-identify as they wished, to be British, to be Irish, to be Northern Irish, or to be all three. And this important principle, which we call parity of esteem, served to remove some of the heat from the question of identity, and one from which I would like to hope the Korean Peninsula can perhaps draw some inspiration. Finally, there is the question of consent. Honouring the principle of consent motivated the Irish government to remove our constitutional claim, which we had on the Northern Irish Territory, included in Articles 2 and 3 of our Constitution. The agreement now says that reunification of Ireland can only happen when a majority of people, north and south, vote to unify in a referendum. For me, the role of women in the process was the true diplomatic miracle. This year, we mark another important 25-year anniversary, the passing by the UN Security Council of Resolution 1325, governing women's roles in peace and security. The story of how the Northern Ireland Women's Coalition formed specifically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s and the contribution they made is nothing short of miraculous. And just last week, we had the indomitable Monica McWilliams here in Korea. She was one of the leaders of the women's movement and one of the most powerful voices in the process. These women made a colossal contribution to the process itself, but also to key elements of the final document on community voice, on human rights, and on a people-centred approach. So what does Northern Ireland look like today? Well, it depends on who you ask. The so-called ceasefire babies, in other words, those who were born after 1998, have a range of perspectives on the legacy of the peace process. Some, many, are grateful for the ability to live in peace, to be able to mingle freely between Catholic and Protestant, to share the same concerns as their peers in any other country in Europe. Climate change, affordable housing, economic prospects, same as everyone. However, for many, intergenerational trauma is taking its toll. In 1998, early priorities included the disarming of paramilitaries, release of prisoners, institutional reform. But arguably this came at the expense of a meaningful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leading to a culture of silence within some families and communities, an epidemic of addiction and poor mental health that still has repercussions for succeeding generations.
We also have work to do in governance and democracy in Northern Ireland. After a number of false dawns, we now have a functioning administration at Stormont, with a nationalist First Minister and a unionist Deputy First Minister, both of whom are, in fact, women. However, many claim that the administration does not work as well as it could to address the daily concerns of ordinary citizens: jobs, services, infrastructure, to quote some examples. Add to the mix the fact that Northern Ireland is not immune from the different pressures the rest of us are experiencing. The appearance of online far-right extremists fueling tensions, stoking up anti-immigrant sentiment and spreading hate and disinformation. Politics and institutions in the North remain fragile and are tested every day. Despite these challenges, though, Ireland today is unrecognisable from the past. I remember travelling by bus through the North in 1990 when I was just a teenager. I remember being terrified at the armed British soldiers at the heavily fortified border checkpoint. Nowadays, you only know you have crossed the invisibl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when your phone pings to alert you that you are with a different service provider in a different jurisdiction. Today, Ireland North and South collaborate closely across a number of spheres: disease surveillance, cultural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education, and research. Somehow this question of identity has lost some of its significance, especially as we have all welcomed new cultures to our lands. The recent sensitive handling of our decade of commemorations, marking 100 years from our liberation from British rule, our civil war, and the creation of the Northern Ireland state, has in some ways brought us closer as peoples rather than divided us further. Everyone agrees that a united Ireland can only happen when it is passed by a popular vote. The Good Friday Agreement is ambiguous about when such a vote could or should take place. And now circumstances are changing. The population of Northern Ireland has been subject to demographic changes in recent years. Whereas previously Protestants were in a majority, now their numbers are more evenly balanced with Catholics and people who identify as neither Catholic nor Protestant. Now there is no single community which has a majority, making it difficult to predict what the outcome of any hypothetical referendum might be. The issue is now wide open for debate. There is work to be done,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a real discussion in advance of any referendum. But there is a delicate political judgment about whether that should happen gradually or with more urgency. Which is the correct approach is frankly above my pay grade, and I will leave that to the elected governments of Ireland and the UK and not speculate today. But what I do know is that efforts to unify will only succeed with diligent preparation, respectful debate, and careful listening to the perspectives of others, followed by compromise. I will close off by offering some final reflections for my dear Korean friends striving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o not let reunification be the goal that destroys more achievable, more meaningful goals. Sometimes peaceful coexistence is a good enough goal to aim for. Sometimes the ability of people to see each other in person is enough. Secondly, there shouldn't be a trade-off between peace and reconciliation on one hand and dealing with the pain of the past on the other. Political achievements will mean nothing if you don't also have the support of victims, families of the abducted, those who escaped, and others. Building in their perspectives from the outset, while difficult, will ensure the long-term success of any efforts at reconciliation. Thirdly, the 50% of the population that look like me
need to be explicitly included in the process. I know it can be challenging to bring women into public life in Korea, but I have met some tremendous female champions of peace in this country.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Irish experience dictates that the role of women is essential to deliver success. Draw in support from outside. Our process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intermediaries and facilitators from the US, South Africa, Finland, the European Union, Colombia, and others. Korea, North and South, has a large team of allies and friends who want to see reconciliation on this peninsula. Seek and accept that support in whatever form it comes. And finally, please remember that the darkest hour really is just before dawn. The unimaginable can become reality in a flash. If we in Ireland were able to demonstrate this, anyone can. So please do not give up hope, ever, no matter how hard the circumstances.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and I hope you found it useful. 귀한 강연해 주신 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님께서 한반도 관점에서 인류 평화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혜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성재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것도 기념 강연 연사로 초대받아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사장님하고 주최 측에서 저에게 주신 강연 주제, 제목이 한반도 관점에서 평화 가꾸기인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한반도 관점이란 게 과연 뭘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좀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주로 제가 미국 외교 중심으로 국제정치 공부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제 부족하지만 제 공부하는 제 공부로 봐서 현재 세계의 일종의 국제 무질서가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신념, 김대중의 지혜와 통찰, 메시지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관점에서 평화 만들기라는 거대한 퍼즐이 있는데 오늘 제 말씀은 그거를 생각하는 아주 조그만 한 조각, 단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다른 노벨상하고 달리 노르웨이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인연이 아주 작은 인연이 있다면 제가 노르웨이 평화 노벨 연구소에 잠깐 있었습니다. 1999년에 박사를 받고 박사 후에 이제 연구원으로 잠깐 있었고요. 생각나는 부분은 가이얼 룬데스테드라고 외교사학자이고 소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점심 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김대중 대통령 관련 자료를 주고 갔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마 김한정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룬데스타드 가이어 소장님 질문이 네가 마침 한국에서 왔으니까 현재 한반도 상황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로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뭐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대답은 첫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당시 IMF 경제 위기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노벨 평화상은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얘기일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하고 적대적 대치가 굉장히 오래된 걸 고려하면 결국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런 대답은 안 드릴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어려서 너무 나이브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10월에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는 발표를 했죠. 평생에 걸친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공헌을 평가한 것이었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수상 연설을 하셨는데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느라고 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인상적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한반도 냉전 해체,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남북이 화해 협력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까지 다 협력하겠다. 그리고 지원을 얻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대사님 마지막에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이제 그 제안을 주신 거에 외부의 힘을 꼭 빌려라 라는 부분하고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인상적이었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광효 그 싱가포르 수상하고 민주주의 논쟁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서구의 고안물이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그러니까 동양에도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고 특히 한국에는 동학의 전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민주주의라는 건 전 인류가 갖고 있는 열망이다. 어느 한 문명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주주의가 있어야 정치와 경제가 잘 된다는 평생의 신념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보화 사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보화 사회라는 게 새롭게 부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빈부격차를 만든다. 그리고 이 빈부격차라는 게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전쟁과 독재 못지않은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통찰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25년이 흘렀는데 현재는 한반도와 세계의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죠. 한반도 상황은 아까 그 박명림 교수께서도 처음에 인사말에 소개를 하셨는데 남북 간의 가장 긴 단절의 시간입니다. 2018년 말 이후에 전혀 접촉이 없고 냉전 해체가 전망되던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북한이 하고 있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또 뭐 내년 초에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넣을지도 모른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는 그 세계화 혹은 지구화가 다 날아간 상태고 특히 이게 서구에서 그 민주주의의 쇠퇴와 지구화 아니면 세계화에 대한 반박이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끝났다는 얘기 아니면 그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는 대세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처럼 대세다. 라는 일종의 시장 근본주의
아니면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의 자유를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로 이 세 가지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문명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또 아까 대사님 그 영어 표현에 being tested daily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하루하루 매 순간 시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리고 김대중이 갖고 있는 신념과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 국제 질서 아니면 미국의 패권을 가늠하는 하나의 표준적인 개념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건데 이 개념이 일종의 그 착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켄벨이라는 그 유명한 프린스턴에 있는 미국 학자가 보완해낸 개념인데 아이켄벨이 본인이 뭐 올해 7월, 9월 개인적으로 같이 컨퍼런스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7월에 서울에 컨퍼런스를 와서 쓴 그 발표문에 뭐라고 썼냐면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개념은 내가 처음 만들었는데 1999년에 그 각주에 있는 듀딘이라는 학자하고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실증적인 문제 제기고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 제기인데 실증적인 문제 제기는 냉전이 끝났는데 냉전기에 만들어진 나토나 미일 동맹까지 서구의 결속은 와야 되지 않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고 지금까지 냉전기에 그 서구의 결속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 틀렸다. 현실주의에서 얘기하는 뭐 세력 균형, 패권 안정론 다 틀렸고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국제 제도의 중요성 아니면 자본주의 대공황 이후에 고전 자본주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복지와 그 시장 경제를 일정하게 조화시킨 수정 자본주의 아니면 이제 학계에서 하는 거는 embedded liberalism이라고 하는 내장된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현실주의 계열의 설명하고 자유주의 계열의 설명이 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질서가 갖는 독특하게 자유주의적인 예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 제기였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게 저는 미국 예외주의의 확대 판본으로 설명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일반적인 나라는 역사 공동체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이념을 실험하는 나라다. 그게 이제 미국 예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건 신조의 나라, cradle n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장 경제, 개인의 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서구 전체로 확대시켜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서유럽도 일본까지 포함해서 민족이나 인종적인 갈등을 초월해서 종교나 인종에 대한 관용이 있는 일종의 코스모폴리탄 아니면 초국경적인 새로운 시빅 컬처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다원주의 사회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미국 내에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미국 안에다 투영할 수 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미국이 취하는 동맹정책, 안보적으로는 동맹정책인데 동맹이 만들어질 때 독일을 점령한 상태에서 나토를 만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일본도 점령한 상태에서 미일 동맹을 만들지만 동맹의 목소리가 미국 안에 투영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에 대한 미국이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 동맹에 의해서 미국 자신의 행동도 일정하게 자제를 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자제한 경우는 없는데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는 국제정치적으로 왜 국가들이 싸우냐 할 때 파일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때문에 싸운다고 해요. 이걸 이제 상대적인 이득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신자유주의 지구화, 세계화를 배경으로 이 아이켄베리라는 교수가 한 얘기는 부의 파이가 너무 크다. 절대적인 이익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개방 경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토대가 너무나 굳건하다. 그래서 지구화를 하거나 자유무역을 하면 승자와 패자가 있지만 그 패자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그 반대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개방경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다 보면 우익민중주의가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자유주의와 다원주의가 서구 중심부에서 작동을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과연 절대적인 부를 만들어냈느냐, 그리고 동맹정책이나 안보정책이 과연 그렇게 미국이 절제를 할 수 있는 세력이었느냐, 지금 돌아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고 당시의 시점에서 봐도 냉전의 경험을 완전히 사상한 이론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냉전이 있었기 때문에 마샬 플랜을 미국이 서유럽을 재건하는 굉장히 시혜적인 패권 정책의 대표라고 얘기하지만 공산주의의 혁명이 없었으면 미국 의회가 절대 마샬 플랜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미국의 냉전이 갖고 있는 미국 패권이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에서 냉전이라는 요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고, 자유주의 질서였느냐, 미국이 제3세계에서 한 바, 이승만 박정희를 미국이 독재자를 지원한 바, 물론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의 구명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과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냉전 시기에 유지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학생들 이제 세계화 지구화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개념으로 부적절해요. 부정확해요. 의미가 너무 다의적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널리 쓰이느냐? 그 시대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요. 냉전이 끝났을 때. 그러면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이렇게 이론적으로 허점이 많은 개념이 왜 이렇게 널리 쓰였느냐? 미국과 서구 전반에게 새로운 정당화의 논리가 필요했어요. 냉전이라는 건 적에 의해서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적에 대항했다는 소극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이게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1990년대를 전 세계에 유행했던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역사의 종언이라는 개념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9.11 테러 이후에 대테러 전쟁,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사라졌어요. 역사가 귀환했다고 후쿠야마 본인이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개념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개념은 그 개념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지배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가 가장 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념적인 기능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예요. 1999년에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고안된 이후에 오늘 2025년 현실까지 보면 아이켄베리와 듀드니가 얘기했던 모든 전제가 깨어지는 역사적인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99년에 미국에서 행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반성의 하나로 입법된 게 있습니다. 상업자본과 투자자본의 벽을 세우는 거죠.
이 벽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벽을 없애면서 발생한 문제가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결국은 미국 내에 불량,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파생 상품이 같이 빚어낸 게 2007, 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1999년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위기인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굉장히 다양한 고난의 시발점은 9.11 테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입니다. 테러는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는 경찰 특공대가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테러에 대해서 전쟁 패러다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군대, 전쟁과 평화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할 때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침공했습니다. 국제법을 다 어겼습니다. 이때 또 하나 어긴 것이 NPT 체제에서, 비확산 체제에서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국적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규범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를 북한과 함께, 북한도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악의 축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라크를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이 NPT 탈퇴하고 제2의 북핵 위기로 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뤄놓으신 역사적인 성취,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햇볕 정책의 토대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행에 싹이 튼 겁니다. 그리고 대테러 전쟁의 논리는 박멸의 논리입니다. 대테러 전쟁이 되면 주권을 무시합니다. 민간인의 피해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 국제법 다 무시합니다. 대테러 전쟁의 논리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네탄야후 정부가 하는 하마스에 대한 가혹한 대응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국제법을 지키면서 해라. 네탄야후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게 대해서 한 얘기는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한 줄 안다. 두 가지를 안다. 첫째,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끝냈느냐. 핵폭탄을 투하해서 끝내지 않았느냐.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테러 분자들을 어떻게 박멸했느냐.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자위권이 있다. 자위권을 인정하는 순간 민간인 보호는 날아가고 결국은 가자에서 집단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이라크를 보면서 중국이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의 오늘이 중국의 미래일 수 있다. 우리가 과연 미국에게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자, 미중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경제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건드렸느냐. 테러 집단에게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상호 의존의 무기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라는 걸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량국가 이란에 대한 제재로 넘어가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해온 오래된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론 한국전쟁 이후 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냉전 이후에 한 여러 가지 제재, 이란, 이라크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제재의 규모가 다릅니다.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글로벌 사우스의 직격탄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의 망을 끊어놓는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런 다음에 미국이 행한 바가 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거죠. 트럼프 1기에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바이든 정부의 수출, 첨단 기술 통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중국이 미러링해서 배운 겁니다. 모든 것을 미러링해서 배워서 중국이 히토류를 일종의 필살기, 트럼프 카드로 사용해서 최근에 관세 협상에 휴전에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냉전 때만 해도 일정한 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자제가 있었다. 복지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이것들이 깨졌다고 봅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자유주의에 일정한 오만이 있었고 그 오만에 따른 자유주의의 과대 팽창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볼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직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중산층이 날아간 것. 그 다음에 중국을 포섭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을 재편하면서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른 부분. 또 하나 제3세계에 대해서 자유주의의 과대 팽창이 있었던 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세계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겠다. 인권이 주권보다 우선한다. 이 원칙을 이제 보호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의 서구의 동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의 확장, 그리고 제3세계나 비서구에 대한 보호 책임 세 가지가 다 깨지고 이 깨진 게 서로 연결돼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이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하고 푸틴이 그루지아를 침공하는 것, 조지아를 침공하는 시점이 맞물려요. 그 다음에는 이 금융위기가 있은데 회복은 미국이 오히려 빨랐고 유로존 위기가 발생합니다.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미국의 이 파생상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유럽의 대형은행들이 날아가니까 유럽 전체의 공동의 재정, 정책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그리스 같은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있습니다. 유럽 주변부의 재정 위기는 유럽의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위기는 리비아나 북아프리카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난민의 위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자랑하는 쉥겐 조약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유럽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게 유로마이단입니다. 결국 2014년부터 일종의 내전과 동서의 냉전, 새로운 신냉전이죠. 신냉전이 진행됩니다. 각각의 그 자유주의의 일종의 과대 팽창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국은 두 개의 커다란 파열음을 내는데 그것이 브렉시트하고 트럼프의 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항상 중간에 있었잖아요. 유럽 안에서는 통합을 해도 영국은 미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적인 지점이었는데 이 브렉시트이 나오면서 유럽이 자랑하던 민족 국가를 상회하는 새로운 역사적인 통합의 실험이 좌초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현상은 무엇이냐? 저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백인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우선주의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2016년 9월에 영어로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적재산권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인 우선주의는 뭐냐? 왜 대체 트럼프라는 이상한 인간이 미국이라는 자유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나왔느냐? 가장 크게는 백인들의 인구 구성에서 백인이 과반 아래로 줄어드는 인구 구성상의 변동. 2045년이 되면 백인이 50% 아래로 줄어들 거다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위 상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는 거고 이게 반이민 반난민 정서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인종주의적인 정서랑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 백인 우선주의가 트럼프가 리얼리티 쇼 사회자에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는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출생지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버스 무브먼트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6년 대선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관되게 갖고 있는 반이민, 무슬림 입국 금지, 최근에는 아프간 출신 사람이 이제 주방위군을 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19개 국가에 대한 이민 수속 금지.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너라고 해서 남아공화국의 백인들은 난민으로 받겠지만 소말리 난민 안 받겠다. 예, 지금 미네소타에 그 소말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인종주의적이고 배회주의적인 요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의 글로벌 리스트들이 했던 미국 패권 정책이 미국인의 실제 이익에 반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국 패권의 국내 정치적인 기반을 정면으로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외적으로 패권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익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이익 조화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취하는 뭐 WTO 아니면 신자유주의 지구화, 자유무역이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익이고 동맹들에게도 이익이다 라는 건데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맹들이 미국을 등쳐먹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미국의 중산층은 몰락시켰고 러스트벨트에 있는 일자리는 다 중국에게 뺏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민족주의와 일방주의입니다. 고립주의는 아니고 일방주의. 그러면 이렇게 엘리트들이 망쳐놓은 미국을 제대로 된 미국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가 만들겠다. 그게 트럼프 우선주의인데 이 세 가지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강화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와 2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트럼프 1기에는 대내외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깨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규칙과 제도 자체를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시혜적인 패권 국가의 모습도 아니고 공공재를 제공하는 국가도 아니고 심지어 클럽제를 제공하는 국가도 아닙니다. 트럼프 2.0은 수정주의 국가입니다. 예, 철저한 수정주의 국가이고 그러면 또 민주주의로 보면 당장 최근에 국가안보 전략이 발표되고 유럽의 문명이 몰락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난리가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델도 아니고 현재는 우익 민주주의 극우의 본산입니다. 그러면 주권의 원칙을 내세우는데 그럼 주권은 지키느냐? 먼로 독트린의 트럼프 커럴러리 투 더 먼로 독트린에서 중남미에 대한 무력 간섭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지키느냐? 주권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의 미국이 불량 제국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구에 여러 가지 실패가 있는데 전쟁만 갖고 보면 가자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거죠. 글로벌 사우스가 어떻게 푸틴을 지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주권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그 다음에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데 주권은 미국이 냉전 기간 내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주권 규범을 가장 크게 무시한 건 9.11 이후의 대테러 전쟁입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수시로 당해온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위선에 대해서 동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자 문제는 서구 제국주의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동에 대한 지배, 1917년부터 프랑스와 영국이 중동을 나눠 먹을 때부터, 그 다음에 위임 통치를 할 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할 때부터, 최근에 소위 얘기하는 20개 평화안까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체인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의 철수는 모든 위협이 없어진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예.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편을 든 거고, 미국 경우에는 모든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하는 얘기, 중국이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고 있지만 어떻게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논리를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지원한 무기 지원,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을 막아온 바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그 미국과 서구의 도덕적인 규범의 철저한 파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래로 제 큰 주장은 탈냉전기의 서구 미국 패권과 서구 자유주의의 일정한 오만이 과대 팽창을 낳았고, 그 과대 팽창이 내적으로 폭발한, 인플로전한 결과가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이고, 이 상황은 보통 그람시의 거리 개념, 인터레그넘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구질서는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창조될 수 있는 조건들은 없다. 그래서 아주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는 괴물들의 시간이다 라는 비유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이나 나머지의 부상에 따른 힘의 변동도 일정한 요인이지만, 서구의 오만에 따른 내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그 베를린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얘기는 왜 서구의 민주주의가 그 민중들의 신뢰를 잃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 경제학자들의 답은 서구의 중산층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다는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이 상실은 그 세계화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인종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오토메이션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 변화에 따라 오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좌절에 대해서 기존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일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민주주의가 서구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지침이 아닐까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의의 지름길인데 이거는 서구식이 아니어도 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열망이고, 이 보편적인 열망이 해결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와 인류 전체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민주주의가 네가 민주주의를 하면 북한과 협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6.15 이후에 교류와 협력이 막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60년대, 70년대부터 말씀하셨던 건 그 엄혹한 상황에서 북한이 회개하면, 북한이 교류 협력을 하면 손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내려오는 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평화 공존이
교류 협력의 시작점입니다. 교류 협력을 한 다음에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고쳐져야 되는 건 북한 니네가 레짐 체인지하고 민주화하면 우리가 손을 잡을 게가 아닙니다. 내부의 민주화부터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의 민주화를 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상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적인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는다면 단죄하고 바꾸겠다는 노력이 아니라 공존을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와 화해로 나가는 노력을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현재 남북의 완전한 단절인 상태에서 우리가 나갈 바라고 생각하고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침으로 삼아야 될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도 좋은 강연을 해주신 미스터 윈트럽 대사님과 이혜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25주년 기념식 및 기념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